의심하고 있던 살라딘 군이 너무나도 놀라며 당하기를 속수무책이었으며 보도행 4세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로 뭉친 수백 기의 기사단의 돌격은 살라딘의 진열 정중앙을 돌파해내 역시나 기다리고 있던 무슬림 병력에 깨격파당했습니다. 1176년 7월 레몽 3세의 섭정이 끝나고 15세로 성년이 되어 예루살렘 왕국의 통치권을 얻게 된 소년왕 보드행 4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살라딘과의 평화조약부터 깼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두면 고립된 예루살렘은 더 힘들어지고 살라딘만 세력을 키우게 시간을 주는 꼴이었으니까요. 보드행 4세는 기사들을 이끌고 알레포 지역으로 이동해 먼저 인근 다마스쿠스 주변을 급습해 격파했고 바로 다음 달 8월엔 베카 계곡을 급습해 살라딘의 조카가 수비하고 있던 다마스쿠스 수비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살라딘은 놀라서 자신에게 반란 중인 잔존 장기 왕조 세력 진압을 멈추고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진 보드행 4세의 생각이 성공했지만 불과 한 달 후 북쪽에서 예루살렘 왕국의 강력한 우호국이었던 동로마 제국의 마누엘 1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골칫거리였던 인접국 룸셀주크로 원정을 왔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다 된 노쇠한 황제는 당연하게도 전투에 이골이 난 룸셀주크의 메수드 1세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렇게 1176년 9월 이리오 케팔론 전투에서 대패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예루살렘 왕국의 최대 우군이 사라져 살라딘에게 최대의 기회가 온 것이었죠. 이것은 알라가 주신 은총이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라딘은 이집트에서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병력을 다 끌어모아 26,000여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1177년 예루살렘 정복 원정에 나섭니다. 그렇게 대군이 오는 동안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보드행 4세는 방어 병력을 있는 대로 끌어모았으며 그 중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주인공 발리안도 포함돼 있었죠. 허나 보드행이 모은 병력은 성전 기사단 500여 명과 수천의 보병이 다였습니다. 때문에 적과의 정면 충돌은 답이 없는 상황.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소년왕은 신하들과 회의 끝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레몽 3세와 보에몽 3세를 하림으로 보내 적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자신은 500여 명의 정예 주력 기사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수비가 아닌 아스칼론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살라딘은 단숨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하겠다는 심산으로 병력을 분산해 람라, 리다, 아루스프로 진격시켰고 자신은 후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긴 원정을 떠나온 데다 예루살렘 수비대의 저항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격지에 대한 점령이 순조로웠죠. 그렇게 1177년 11월 25일 몽지사르에 먼저 도착해 있던 보드행과 기사단은 살라딘의 본대를 발견합니다. 보드행은 살라딘 본대의 경로를 우회해서 돌아가 뒤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병력이 적은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길 뿐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병력 자체는 살라딘의 본대가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그렇게 살라딘을 발견한 보드행 4세는 출전하기 직전 말에서 내려 예루살렘 왕국의 중요한 유물이었던 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승리를 기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정예 기사단은 병든 주군의 간절한 모습에 모두 감화되었고 단 한 명도 이 돌격 앞에서 말고삐를 돌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하고 그렇게 다시 말에 올랐고 돌격이 시작됐습니다. 의심하고 있던 살라딘 군이 너무나도 놀라며 당하기를 속수무책이었으며 보드행 4세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로 뭉친 수백 기의 기사단의 돌격은 살라딘의 진열 정중앙을 돌파해내
어마어마한 병력 차이를 극복하며 살라딘의 병력을 물리쳤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같은 승리를 일군 것이었으니 이 전투가 살라딘의 역사상 가장 크게 패한 전투였던 몽지사르 전투였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 정복을 눈앞에 두고 패주해야 했고 밤까지 이뤄진 추격에 무려 출전했던 병력이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으며 특히 이때 발리안이 이끌던 기마대의 추격으로 살라딘은 사로잡힐 위기까지 처했으나 운 좋게도 살라딘은 경주용 낙타를 타고 있었기에 겨우 잡히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에 패한 조조골이었죠. 이때의 강렬한 기억으로 살라딘에게 발리안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되었죠. 그야말로 괴멸적 타격을 입은 살라딘은 이 전투로 명예의 큰 타격을 받게 됐고 보드엔과 강화를 맺으면서 다시 세력을 회복하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현명했던 보드행 4세의 정치력으로 병력으로 너무도 부족했던 십자군 국가들은 살라딘의 이슬람 진영과 아슬아슬한 줄타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병왕 보드행 4세에게 신이 허락한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나갔고 당연히 그의 직계 후계자는 없었기에 그의 누이였던 시빌라의 자식인 보드행 5세를 후임자로 지목하였고 1185년 봄 그렇게 위대했던 예루살렘의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23이었습니다.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예루살렘과 십자군의 미래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 했죠. 그렇게 그가 서거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엔 빠르게 아문이 드리워집니다. 당시 보드행 4세의 누이였던 시빌라에겐 기드리지냐, 줄여서 기라고 불리는 문제아이자 기대의 인물이 남편으로 있었습니다. 기는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지만 고국에서도 하도 건달짓만 해대서 쫓겨나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워낙에 훤칠한 기와 수려한 외모를 갖춘 덕에 시빌라의 마음을 사로잡아 남편으로 선택되었죠. 보드행 4세는 물론 신하들도 모두 기를 되다먹지 못한 인물로 평가절하하며 일명 망나니 기로 불렸습니다. 보드행 4세가 서고하고 나서 보드행 5세가 즉위했으나 불과 1년 만에 보드행 5세까지 사망하게 돼버렸고 시빌라가 여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이 시빌라가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 기에게 왕권을 넘겨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드라마 같은 전개 속에 능력은 없고 호기만 가득한 인물이었던 기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살라딘과의 휴전 협정을 깨고 자기 주변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마음껏 약탈해 댔으니 관영의 군주였던 살라딘도 결국 폭발하고 예루살렘 왕국의 지하들을 선포하였고 수많은 무슬림 용병들이 합류했으며 그렇게 3만의 대군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편인 예루살렘의 기도 이 소식을 듣고 유럽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렇게 살라딘 병력의 절반인 15,000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전을 앞두고 시작한 작전 회의에서 레몽 3세는 적은 대군이지만 워낙 장거리에서 모인 병력들이라 시간을 끌며 수비적으로 맞서면 유리할 거라 했지만 기는 자신은 겁쟁이가 아니며 큰 그릇의 인물은 맞서 싸우는 법이라며 레몽의 충언을 무시하였고 병력을 모두 이끌고 출진했습니다. 그렇게 7월 무더운 한여름에 중장갑을 입은 십자군의 행군은 병력들을 엄청나게 지치게 했으며 바로 이것을 노리고 살라딘은 십자군과 약 4시간 거리의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빨리 행군해서 물 부족으로 갈증에 허덕이는 병력을 티베리아스에 도착하게 하려 했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살라딘의 기마 군수들이 나타나 치고 빠지며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중장갑의 십자군은 이 공격엔 별 타격이 없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것이었죠.
기마궁수의 계속되는 시간 끌기 공격에 결국 당초 예상했던 4시간 거리를 2배 이상 지체하게 됐고 밤까지 늦어져 결국 2개의 뿔이 난 것 같은 모양의 언덕이 있는 하틴의 뿔이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하틴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신 채 야영을 하게 됐고 십자군의 갈증이 극에 달한 다음 날 살라딘은 주변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가뜩이나 갈증이 나는데 열기와 연기는 십자군의 전의와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근거리에 보이는 티베리아스 호수에 물을 마시겠다고 진격해 나가기 시작했고 역시나 기다리고 있던 무슬림 병력이 밖에 격파당했습니다. 그렇게 메인 병력들이 괴멸당하고 승기를 잡은 살라딘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길을 호위하던 기사단의 수는 150여 명, 기사 한 명당 이슬람 병사 5명은 상대한다는 막강한 전투력의 기사단이기에 2만여 명의 살라딘의 공세를 무려 3번이나 격퇴시켰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결국 기사단도 단 2명 살아남고 전멸하였고 그야말로 십자군은 대패, 기는 사로잡혔고 사실상 모든 병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그나마 탈출한 기사가 있었으니 그가 발리안이었습니다. 탈출은 했으나 그의 처와 자식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 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리안은 용기를 내어 살라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통행증을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무식했던 기사들 중 발리안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면서 살라딘과 안면이 있던 터라 흔쾌히 살라딘은 이를 허락하고 통행증을 내주었죠. 그렇게 살라딘의 관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발리안이었지만 이미 병력이 전멸한 예루살렘에 있던 주교며 백성이며 발리안을 보자 유일하게 남은 지휘관급 기사를 보고 모두가 몰려들어 발리안을 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발리안은 자신은 살라딘과 약속했다며 거절했지만 이슬람 같은 이교도와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거나 백성들을 버릴 참이냐고 호소했고 그렇게 발리안은 착잡한 마음을 고쳐먹고 킹덤 오브 헤븐처럼 예루살렘을 방어하게 됩니다. 1187년 9월 20일 드디어 예루살렘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병력도 없고 살라딘의 2만 대군은 건재했으니 공성무기로 9일 만에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으로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 발리안은 다시 한번 나서 살라딘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살라딘은 그를 보고 처음엔 조소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성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발리안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항복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안의 이슬람 성지를 모두 불태우고 5천여 명의 무슬림 노예도 전부 죽여버릴 것이요. 이렇게 발리안의 강렬한 의지는 살라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살라딘은 강력한 군율로 예루살렘 백성을 해치거나 약탈하지 못하게 했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해 돈만 받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풀어주었으며 그마저도 가난한 백성은 할인까지 해주고 떠나게 했습니다. 88년 전 1차 십자군이 보였던 야만적 학살은 반복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그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추앙받는 자비와 관용의 군주로 존경받게 됐습니다. 1187년 10월 2일 그렇게 예루살렘 왕국은 멸망했고 이곳은 다시 무슬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금 3차 십자군 원정의 계기가 만들어졌고 저 먼 곳 서쪽에서 다시 한번 살라딘과 자웅을 벌일 걸출한 인물도 3차 원정에 참전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가 바로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인물,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였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이곳 예루살렘은 다시 전운에 휩싸이게 됩니다.